안녕하세요. 저는 오태민입니다.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이후로 비트코인 관련해서 강의하고 글 쓰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네. 보통 오해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 시스템은 전 세계 단일 시스템인데요. 비트코인 시스템은 해킹을 당한 적이 없죠. 사실은 초기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초기라서 금방 이제 프로그램을 복구했고요. 비트코인 시스템이 해킹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들이 계속 해킹을 당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2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확보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한 건 몰라요. 미국의 정보기관의 책임자들이 이렇게 흘리는 것을 이제 보도한 걸 이제 알고 있는 건데 2016년도, 17년도에 그런 정보가 있었어요. 책임 있는 사람이 이제 북한 2만 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만 개를 그렇게 비쌌을 때 구하진 않았을 거고 쌌을 때 구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비트코인의 본질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게 바로 북한은 맞아요. 우리나라는 뛰어난 인재가 어디로 가냐면 의대를 가고 거기서 더 뛰어나면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가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에도 분명히 인재들이 많을 거고 우리 한국 핏줄이니까 다 어디로 보내냐면 핵미사일 관련하거나 아니면 해킹 하는 데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해킹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이 디지털 머니로 빨리 전환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베테랑 위패 감별사들도 구별하지 못하는 달러 위패를 만들어내요. 그건 북한이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열심히 모았죠. 거래소를 해킹한다거나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은행이나 혹은 학교, 병원 같은 데 서버를 마비시키고 비트코인을 주면 풀어주겠다라고 했던 그룹들이 있어요. 랜섬웨어라고 하는데 그 뒤에 전부 북한의 해킹 그룹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모은 겁니다. 그거 말고 이제 보안이 허술한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잔뜩 해킹을 했죠. 그런 것들은 진짜 시스템을 해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쳐서 그 정도 가격일 거예요. 비트코인만 그만큼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비트코인의 쓸모는 일상적인 용도로 쓸모로 생각하면 비트코인 접근 못합니다. 비트코인은 2014년도에 제가 책을 썼거든요.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을. 그 책에는 그림이 많이 들어가요. 그 그림 작가하고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근데 저하고 한 보름 동안 내용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제가 옆에서 계속 했는데 끝까지 비트코인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끝나면서 그 당시에 시리아 내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시리아가 내전이니까 난민들이 막 지중해로 그냥 배 타고 배 자체가 막 가라앉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전쟁은 세계 어디서나 일어난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 나라는 모든 걸 다 봉쇄한다. 못 갖고 나간다. 폭탄 사야 되기 때문에. 뭐 갖고 나갈래? 가족은 내보내야 될 거 아니냐. 비트코인밖에 답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샀어요, 비트코인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당시 50만 원, 60만 원이었으니까 다른 걸로는 안 흔들렸는데 이해를 못 하는데 그 말에 흔들리더라고요. 그게 증명이 됐죠. 작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폴란드 국경 넘었거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밖에는 못 받는다는 걸. 해외에 있는 친척한테 뭘 받고 싶은데 다른 건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가 지정적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업비트나 이런 데서 비트코인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다 막습니다. 은행에서 내가 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샀습니다. 비트코인은 근데 은행만 거쳐가지 않으니까 되죠. 비트코인의 용도는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거밖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경제학자들한테 화폐의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일단 썩지 않아야 되겠죠. 쌀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화폐에 가깝지만 생선이나 야채, 고기는 화폐가 안 되죠. 두 번째가 가벼워야 되겠죠. 쌀이 어려운 일이에요. 쌀은 가치에 비해서 엄청 무겁잖아요. 아파트를 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이 쓴 기록에 의하면 초가집을 하나 사는데 엽전을 구리로 그 당시는 실물 무게로 가치를 따졌나 봐요. 머슴이 하루 종일 옮긴답니다. 세 번째는 분할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돈으로 분할이 돼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약간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대체 가능성하고 또 통하는데 이게 합쳐야지만 가치를 갖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집 같은 거죠. 집을 분할해서 화폐를 쓸 수가 없잖아요. 반분하면 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분할이 돼도 그 성격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위스키 같은 게 그렇습니다. 담배 같은 게. 분할되면 그 분할된 만큼의 가치를 갖죠.
근데 위스키는 무거워요. 그래서 담배가 좋죠. 우리가 신사임당 5만 원짜리가 구겨져도 세뱃돈으로 받은 새 거하고 바꿔주잖아요. 이게 대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물질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으로 희소해야 돼요. 희소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인데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공급량이 늘어나면 안 돼요. 공급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5가지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물질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5가지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물질이 없거든요.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만족을 시켜요. 거의 완벽하게. 그래서 비트코인은 조건으로만 보면 인류가 찾았던 가장 이상적인 화폐에 가까워요.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요동치는 가격이 보이니까 제가 2014년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저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이. 근데 너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직관을 따르지 말고 제발 이론을 좀 따라가 봐. 이론에 의하면 그래요. 반론을 저는 못 들어봤어요. 비트코인이 5가지를 충족시키는 거에 대한 반론이 책임 있는 학자들이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들도 알아요. 들여다보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막을 수 있다면 비트코인은 내일이라도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막을 수 없는 게 진짜 맞다면 비트코인은 인류가 찾던 가장 이상적인 화폐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막으려면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가능성이 있는지 보세요. 전 세계 전기를 다 다운시킨 다음에요. 미국이나 중국만 정부만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을 채굴해가지고 비트코인 모든 장부를 전부 전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터넷을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인터넷 다 차단해버리고 비트코인 노드를 가진 사람을 수배를 내려가지고 그 장부를 회수하고 보고 안 한 사람들 신고하게 한 다음에 저 같은 사람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전 세계 모든 정부가 협력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파악을 해놔요. 그래놓고 동시에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하는 업자들을 전부 손들어 한 다음에 그 기계를 뺏어가지고 정부가 그걸 독점해가지고 계속 채굴을 해가지고 역산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그동안에 채굴됐던 거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건 더 걸려요. 차라리 화끈한 거는 전기 다 차단하고 한 달 동안 정부만 채굴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3가지 다 가능하게 느껴지시나요? 예,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 3가지 외에는 거의 없어요. 정치학에서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헤지몬, 그러니까 패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주로 공부한 경제학에서는 달러 패권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죠. 기축통화국의 권리라든가 혹은 부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잖아요, 달러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닌데요. 일반적으로는 달러 패권이라 그러면 미국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는 하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경제적으로는 대가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가 있냐면 원리상 기축통화국은 전 세계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에는 철강업을 우방들한테 뺏겼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뺏겼고 반도체를 뺏겼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달러 패권하고 연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그 이후로 이어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받은 정책을 보면 리쇼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나갔던 중요한 제조업들을 다시 미국 본토로 불러들이려고 하죠. 그 이유는 제조업만큼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준수한 일자리를 정년 퇴직할 때까지 보장할 수 있는 대량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독하고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낼 때도 미국이 기축통화 부담을 좀 같이 지자라고 했을 때 일본하고 서독이 거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하고 서독은 기본적으로 평등지향적인 시장 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이테크보다는 제조업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역 흑자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의 부담을 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미국의 달러 패권이 위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달러 가격이 떨어지는가 이렇게 바로 그렇게 유튜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썸네일을 만들더라고요. 그건 오해가 있어요. 오히려 달러는 부족해집니다.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달러 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장기적으로는 달러가 패권이 진짜로 끝난다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어떤 정치적 격변이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세계 경찰을 하지 말자, 고립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되면 달러가 순간적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그리고 전 세계가 무역 통화 시스템에서
달러 말고 다른 대안을 찾겠죠. 그럼 달러가 누려왔던 특수한 지위도 상실돼 가겠죠. 예, 거기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는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국제 정세를 이제 읽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이제 담론가들이 학자들하고 담론가들은 다르잖아요, 그죠? 담론가들이 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립시켜서 이해를 시키는 게 이해가 빠르니까 달러 대 위안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국제 정세에서 미국의 행보는 중국을 의식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위안화가 과연 달러를 대체할 것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달러 패권을 굉장히 경계하고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목소리를 내왔지만 실제로 중국이 달러 패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쓰느냐라는 퀘션을 던지면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중국이 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경상수지 적자국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하는 것처럼 무역 적자를 낸다라는 걸 이제 각오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중국은 그럴 의지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의 정당성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제공에서 나오거든요. 위안화가 패권 통화가 될수록 엘리트들은 기회가 더 많을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미국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금융업을 할 수도 있고 첨단 뭐 IT나 이런 것 쪽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겠죠. 전 세계를 넘나들면서 비즈니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시진핑 정부 2기 때 중국의 잘 나가는 IT 기업들의 총수들을 계속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뭐 출국 금지도 시키고 연금도 시키고 혹은 뭐 데려다가 사인도 시키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상장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우리는 하이테크로 가기보다는 독일 모델로 제조업 국가로 가겠다 이렇게 방향을 튼 거죠. 그러면 기술 통화가 안 됩니다. 위안화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달러 이후에 무슨 뭐 다른 위안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혹은 IMF가 만든 특별 인출권이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엘리트들이 대중들은 불안하니까 뭔가 이렇게 역사의 변화가 이렇게 한 매듭이 끝나면 다른 챕터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이제 기억을 조작하죠. 근데 우리가 지난 500년, 600년을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데 대항해 시대 동안 패권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뭐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전쟁 없이 바뀐 거는 거의 없죠. 미국이 영국하고 전쟁을 하진 않았지만 1, 2차 세계대전이 영국의 패권이 저물고 미국의 패권이 이제 대두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전쟁이라는 윤곽로를 거쳐가지고 다시 질서가 나오죠.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어떤 챕터가 바뀌는 거는 경험적으로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경험적으로는 없어요. 대충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혼란이 오겠죠. 무질서가. 그러니까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무질서가 오겠죠. 분명히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은 미국 하나예요. 공식적으로는 영국도 승전국이고 뭐 미국과 같이 싸웠던 여러 나라들이 승전국이겠지만은 산업국가 중에서 산업 설비를 그대로 지키면서 전쟁에 이긴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고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뭐 다 부서졌죠. 저도 부서졌고 이겨도 부서졌습니다. 오히려 전후 시스템에서 미국 질서에서 오히려 산업을 빨리 재건한 나라는 미국한테 도전했다가 졌던 독일하고 일본이잖아요. 오히려 영국, 프랑스는 지리멸렬했거든요. 승전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참혹했고 미국이 있는 북아메리카의 산업시설만 보호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은 미국에 의한 질서라는 거죠. 미국을 제국주의로 부르건 혹은 뭐 깡패로 부르건 아니면 세계 경찰로 부르건 어떻게 부르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팩트는 우리가 달러 시스템이라고 실제로 달러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걸 비유적으로 썼을 때 달러는 미국이니까 미국에 의한 질서거든요. 우리가 미국의 내부 정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내부 정치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닫습니다. 전임 대통령을 어찌됐건 계속 기소하고 있고 기소를 하지 않으면 당선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기소해가지고 당선을 안 시켰을 때 미국이 온전할까? 우리가 BLM 때도 봤지만 실제로 단지 시위가 아니라 총을 들고 나오잖아요. 양쪽이 다 총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치달았을 때
과연 세계의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중동이 이렇게 안정적인 그 상태로 미국이 내전 상태로 들어간다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 중동도 들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도 들끓을 거고 우리나라도 북한도 뭔가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의한 질서인데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거는 명확해요. 원래 비트코인은 그 주류들이 혹은 정부나 정부 기관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조금씩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한정적으로 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 사실은 오른 게 되게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정부가 비트코인이 새 정부를 겪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반대 입장을 계속 표명을 했어요. 올해 1월 달에는 미국의 중요한 금융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에 노출되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로도 말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자금으로 비트코인이 쓰인다 이렇게 미국의 정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거가 전혀 없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올랐어요, 가격이.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해에 유난히 떨어졌던 거죠. 원래대로 한다면 비트코인이 2020년 반감기 이후에 큰 폭으로 올라서 우리가 전부 1억을 뚫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1억을 미처 가지 못해서 꺾였죠. 올해 만약에 이 반등이 미처 오르지 않았고 이상하게 꺾였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왜 꺾였냐? 저의 생각은 2022년도 2월, 3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러우 전쟁은 사실 2014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크리미아 반도를 러시아가 병합을 했고 미국과 우방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근데 뭐 계속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열전으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미국이 푸틴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요. 만약에 진짜로 침공을 하면 러시아의 모든 기업들이 달러 시스템부터 퇴출시키겠다. 러시아는 자원을 수출합니다. 석유를 수출해서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석유를 달러로 결제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판로가 제한되겠죠. 그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국가 수반 중에서 제일 잘 이해하는 게 바로 저는 푸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됐어요. 러시아에서 뭐 맥도날드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다 서방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도 그런 관점으로 먼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미국식 질서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푸틴 같은 빌런이 사용하고 북한 같은 이런 적성 국가가 사용한다. 이런 인식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퍼져나가니까 많은 금융기업들,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건이라든가 심지어는 구글도 뭔가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앞두고 있었었는데 그 얘기가 싹 들어갔죠. 올해 6월까지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안 좋았고요. 근데 올해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바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비트코이너가 됐어요. 그래서 SE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ETF도 신청하고 그 다음에 레리 핑크 회장이 TV에 나와서 비트코인은 금융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를 갖고 있다.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가격의 전망은 좀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맞추면 우연이고 틀리면은 이제 실력이 바닥이 난다고 이제 보시기 때문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지만 아는 바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매크로 변수,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의 연준의 이자율 정책이라든가 이런 환율 정책의 영향을 받기보다는요. 비트코인은 내부적인 요인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도 미성숙한 자산이라서 그래요.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면 뛰는데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은 언제 드냐 하면 반감기를 견디고 나서 듭니다. 원래는 반감기가 비트코인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들이 나신 탈렙 같은 분들이거든요.
나심 탈렙, 뭐 블랙스완 이런 저자 대표적인 지식인이잖아요. 비트코인 영원으로 간다라고 예상을 해요. 왜 그렇게 예상하냐면 비트코인 시스템에서는 채굴자가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채굴자들은 새로운 코인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전기를 제공하고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되어 있는 건데요. 4년에 한 번씩 채굴자들한테 주는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6.25개가 10분에 6.25개가 나오는데요. 2024년 5월이나 6월 사이에는 이게 3.1 뭐 몇 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채굴자들이 떠날 거 아니에요.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럼 채굴자들이 떠나면 보안 시스템이 약화되고, 보안 시스템이 약화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나마 있던 채굴자들도 나가고, 그나마 있던 채굴자에 나가면 보안이 더 약해지고, 그래서 이게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해요. 계속 돌면서 영원으로 수렴한다는 것이 반감기를 앞두고 꼭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요. 반감기가 진행되고 나서 보통 10배 이상 뛰어요. 그게 내년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도 나와서 3만 달러 미만으로 내려간 것도 사토시 시절에 비트코인이 움직여서 3만 달러 미만 떨어졌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나와서 지금 또 가격이 안 좋아요. 그거는 이제 사토시 지갑이라고 이제 외신에 떴더라고요.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 혹은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비트코인을 믿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사토시 건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 정도 수준이 되면 제가 생각하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죽었거든요. 근데 죽었는데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토시 나카모토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심이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다고 보거든요. 사심이 없다라는 면은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은 전문가들은 아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엄청난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약 학자라면 자기 이름을 결국은 밝힐 거예요. 왜냐하면 학자들의 욕심은 명예잖아요. 근데 그걸 숨겼어요. 대신 뭘 선택했냐면 110만 개로 추정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가지고 사라졌겠어? 만들어 놓고 자기가 혼자 채굴하다 그냥 사라진 거지. 아니요. 암호화폐는 소각이 가능합니다. 암호화폐는 주소 체계가 있어서 내가 암호키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공개키로 만드는데요. 이게 무작위 값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비밀키를 단어로 만들면 공개키는 무작위 값으로 나오는데 공개키를 단어로 만들면 이거의 비밀키는 아무도 몰라요. 확률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소각을 하거든요. 그럼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심이 없다면 110만 개면 그 당시 유통량이 10%였고요. 지금 5%나 되잖아요. 이걸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건 아무래도 좋지 않다 해서 소각하고 떠났으면 되는데 소각 안 했어요, 이 양반이. 그리고 죽었단 말이죠. 제 추론에 의하면 무엇을 위해서 했을까? 저는 가족을 위했다라고 과감하게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토시 나카모토의 코인이 가족들한테 비밀키가 이메일로 전달되고 있을 거예요. 할핀이라는 분이에요.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면 이게 암호 시스템의 역사인데요. 이런 화폐를 만들려는 일군의 천재들이 계속 시도를 하다가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은 할핀이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기여한 기술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문이라고 하는데 어느 첨단 분야에서 AI라고 치거나 하고 초전도체라고 해봅시다. 초전도체가 지금 이슈잖아요. 그럼 어떤 연구가 돌파를 했다면 자기네들끼리 누가 했는지 알죠. 어느 랩에서 했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암호화 전문가들은 알고 있어요. 할핀이라는 걸. 왜냐하면 할핀이가 바로 직전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라졌다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다가 완성품을 냈는데 이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전혀 이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초전대토로 따지면 아무도 모르는 랩에서 성공했다고 하면 믿어주질 않잖아요. 그거를 이석배 교수님이 보증을 하는 거예요. 이 논문 읽어봐. 할핀이가 보증을 했어요. 그리고 할핀이가 최초로 코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저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할핀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왜냐하면 너무 할핀이 같아요. 최초로 자기가 전송받고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를 소개하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 할핀이 사토시 나카모토 아니라고 말하고 죽었거든요.
죽으면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얼마 전에 신문에 소개됐는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냉동인간 기술 아세요? 냉동인간 상태예요, 지금 할피니가. 냉동인간 하려면 돈을 엄청나게 기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영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이기 때문에 기부를 해야 되고, 이게 사실은 사이비 과학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할피니가 과학자고 기술자인데 왜 냉동인간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그렇게 욕심이 많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되죠. 너무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전 세계 인류한테 폭탄을 딱 떨어뜨리고 자기는 죽었는데 궁금하겠죠.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할피니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지문이 곳곳에 있어요. 할피니가 뚫었던 마지막 기술이 뭐냐 하면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잖아요. 할피니가 이렇게 선배들이 만든 걸 실험하다가 와, 코인이 잔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이 바뀐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조절하지? 그래서 비트코인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인문학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잖아요. 그게 비트코인의 단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게 최고의 장점이거든요. 그 과감한 사고에 도약을 한 게 할핀이에요. 가장 어려운 거를 돌파하고 나서 사라졌다가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는데 할피니가 루게릭병으로 죽었는데 루게릭 발병을 2009년도에 알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핵심들은 할핀이라는 걸 전제하고 죽을 때 유서가 아니라는 거였어. 나 사토시 나카모토 아니야. 무서워요. 코인을 저는 원래 2015년도부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을 제 인맥에서는 다 찾아가지고 선후배 동기 뭐 다 통해갖고 이제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제 사업 아이디어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비트코인 자체가 사기라고 보는 분야였잖아요. 하다가 안 됐어요. 하다가 안 돼서 작년에 결심을 하고 그냥 대중을 대상으로 했죠.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사심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사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대중을 대상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사심을 부리면 잡혀가요. 걸립니다. 증권법도 걸리고 유사추신도 걸리고 걸려요. 그래서 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팔지 못할 바에야 그냥 멋있게 안 팔어. 그리고 어차피 안 팔 건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가지고 있어.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했더니 잘 돼요. 엄청 잘 돼요, 지금. 그래서 그걸로 뭐 LA도 갔다 오고 호주도 갔다 왔는데 호주에 한국인들이 500명이 따라왔어요. 그걸 받으려고. 호주인들이 아니라 호주에 있는 한국인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그것도 막지 않았으면 1000명 넘게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학을 거론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비트코인이 하고 있는 게임은 미국, 중국 같은 상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이건 인문학인데요. 우리는 이제 코인을 만들면 이렇게 질문해요. 그거 어디다 쓰는데?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비트코인을 그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할피니가 뭘 뚫은 거냐면 어디다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안 거예요. 할피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얻었는데 그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고 본 거죠. 이거 엄청난 사고의 도약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고 만약에 이게 직관이 아니라 그 이론이 맞다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업을 어떻게 선택했냐면 코인을 만들어서 팔지 마라. 그랬더니 기업의 이사들이 우리가 그 코인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는데 그래서 뭐 10억에서 100억쯤 들어간다. 그렇게 쓰고 우리가 얻는 게 없잖아. 안 팔면.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구글을 막아갖고 우리나라 속초인가 강릉에서만 피카츄 사냥이 됐거든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주말마다 피카츄 사냥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홈플러스라고 기억이 나는데 홈플러스 이사님한테 이사회까지 가서 설명을 했거든요. 거의 직전까지 갔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 피카츄를 얻으려고 강릉까지 가는 에너지가 있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만든 코인을 사람들이 갖고 싶기만 한다면 매장 새로 열었을 때 너나줘라. 그럼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벤트 할 때 나눠줘라. 그러면 막 미어 터진다. 우리가 돈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돈으로 바꿔서 다시 홍보비를 써야 되는 건데 그러면 증권법도 위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걸리는데 그냥 갖고 싶은 코인을 만들고 그걸 나눠주면 그게 돈이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증명한 게 그겁니다. 제가 만든 코인은 어떤 용도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받으러 산에 올라오고 제주도에 오고 호주에 옵니다. 자기 경비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론대로 한이 되는 거죠. 예, 그걸 보여준 거죠. 뭐 이거는 이제 경로는 다르죠. 비트코인의 현상을 일부 증명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요. 저는 이거를 왕창 우리나라 어느 기업에 줄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러면 또 가격이 엄청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할 거를 이 코인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 경제가 굉장히 이로울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봐야 알겠죠. 비트코인은 우리 중에 아무도 비트코인이 장래의 희망이라든가 비트코인이 나의 미래의 중요한 자산을 이룰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냥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되게 혐오스럽죠.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게다가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인 이름으로 누가 만들었는데 이런 화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걸 믿고 투자를 해야 되냐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15년 동안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막고 싶지만 막지 못하는 티를 엄청나게 내고 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다 증권인데 비트코인은 예외.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비트코인 묻지 마. 내 관할이 아니야. 나 머리 너무 아파. 이런 뜻이거든요. 게다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의 회장님이 불과 2년 전까지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 불법적인 수단이라고 말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비트코인은 금융을 혁신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투기꾼들의 튤립이 아닙니다. 혁신적인 기술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적응해야 될 새로운 맥락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적응해야 됩니다. 일본하고 지정학하고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거의 유일한데요. 미국하고 소위 맞짱을 뜬 나라입니다. 히틀러도 맞짱을 안 떴어요, 미국에. 어떻게 하면 미국에 참전을 못하게 할까라고 막 간첩, 스파이 뭐 이런 걸 많이 했죠. 히틀러는 미국하고 싸우는 걸 피하려고 했어요. 근데 일본은 그냥 미국한테 싸움 걸어가지고 한판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망가졌죠. 그 일본이 전후에 부활을 합니다. 미국의 원래 계획은 일본을 농업국가로 만드는 거였어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감히 미국을 선제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미국이 생각을 확 바꿔요. 일본을 병참기지화 해야 된다. 냉전을 치르려면. 그래서 일본을 엄청나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되게 근면하고 원래 근대화도 본인들 스스로가 하면서 서구 열강을 따라잡았고 미국하고 한판 붙을 정도로 항공기술이나 이런 걸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전후 경제를 빠르게 부흥을 시키죠. 미국이 이것을 의도한 건데 미국이 당황해요. 지금 미국에서 불고 있는 반중 정서는 저리 가랍니다. 1980년대 미국의 반일 정서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일본 땅을 다 팔면 뭐 미국 땅을 몇 개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가격이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결심한 것 같아요. 일본을 꺾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한테 앵고를 강요합니다. 물론 그때만 강요한 건 아니에요. 미국은 비유하자면 질서를 만드는 포커 하우스 업자예요. 포커 하우스에서 사람들이 포커를 치죠. 근데 거기서 늘 이기는 게 일본이 이겨요. 그러면 이 하우스 업자가 일본한테 와갖고 어깨를 툭 치면 일본이 자기가 땄던 거 많이 내줍니다. 하우스 지키라고.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삥을 많이 뜯었죠. 근데 레이건 대통령 때 완전히 좌절시킵니다. 그게 프라자 합의였거든요. 한 몇 개월 안 돼서 일본 엔화가 달러에 대해서 가격이 2배가 올라가요. 근데 일본 기업들이 대단한 게 그러면 버텨요. 가지고 근면 성실했던 일본인들이 갑자기 투기에 눈을 뜹니다. 그래가지고 주식 투기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투기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를 벌이다가 5년, 6년 지나가지고 폭삭 망합니다. 그게 잃어버린 20년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데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거든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죠. 원래 반도체가 일본 거였어요. 그리고 일본이 미국한테 노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던 주장도 반도체였어요. 반도체 누가 하나요, 그 다음에? 그때 그 틈을 노린 게 바로 이병철 회장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좌절시키겠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와 산업을 보는데 사실 큰 데서의 게임은 지정학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제는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설명을 못합니다. 피하죠. 일본은 지금 이자율이 거의 없어요. 미국은 5%대잖아요. 그러면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에는 모든 돈들이 전부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진커녕 일본 니케이 지수는 계속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죠. 더군다나 일본같이 덩치가 크고 질량이 큰 경제가 인위적으로 달러에 대해서 계속 약세야. 그러면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계속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미국이 용납 안 합니다. 만약에 일본하고 사이가 특수하지 않다면 용인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안 그랬으면 바로 환율 조작한다라고 얘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경기가 지금 좋다는 게 수출 엄청 잘해요. 막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임금이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잘하는 거지 일본 국민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놀라운 일은 우리나라도 미국하고 이자율 차이가 있지만 미국하고 일본의 이자율 차이가 이렇게 심한데도 일본에서 자본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오히려 더 일본 기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TSMC에서 뺀 돈 가지고 일본 종합상사 사고 그러거든요. 이런 건 지정학 아니면 설명 안 되죠. 다시 일본은 미국의 지정학적 파트너로 정해진 거예요. 반중국 지정학 파트너. 우리나라는 뭐 두 가지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 지정학 열강의 사이에서 망가지는 거죠. 미국은 힘이 제일 세요,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미국의 앞마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중국의 앞마당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의 가까운 강대국은 중국이지 미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의지를 봐야 됩니다. 미국이 말로만 저러다가 실제로는 의지가 없어. 중국을 꺾을 의지가 없어. 그럼 우리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중국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아니면 잘 보여내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준에서만 해야 되거든요. 야, 우리가 그때는 사실은 미국이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었지만 사실 우리는 너희랑 가깝지 않냐 뭐 이렇게 변명할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하다가 말면 우리는 굉장히 난감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중국 편에서 그러면 응징이 처절할 거예요. 그거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의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의 의지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을 빙자해서 지정학책을 쓴 거죠. 그래서 역사적 맥락을 다 짚어주고 미국의 의지가 제 결론에 의하면 굉장히 확고하다. 중국은 꺾는다. 그럼 그게 판단이 쓰면 미국이 멀지만 미국이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대국임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제나 정치 질서의 근간이 미국이지 중국은 아니거든요. 중국은 우리에게 파트너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중국적 질서 속에 있지도 않고 우리가 중국에 수출한다지만 그 수출의 최종 목적지가 유럽이나 미국이에요. 그거를 지금 미국이 차단하겠다는 거니까 뭐 우리가 중국하고 잘 지낸다고 수출이 좋아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대차 대조표도 봐야 되지만 이럴 때는 원칙의 입장에 서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우리가 어떤 질서 속에 있느냐. 근데 미국이 의지가 없다면 저래도 미국한테 맞춰는 주는데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미국인가요? 중국인가요? 나는 그걸 한국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봐요. 우리의 마음속의 근간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이지. 전제가 그거죠. 미국이 의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예요. 미국은 베트남전도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미국의 내부 이유 때문에 발을 빼버린 거잖아요. 미국이 패권을 추구한다라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이 있고 고립주의 미국이 있어요. 근데 고립주의 미국이 지금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야 됐다 다 나와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힘든 거예요. 일본은 버텨요. 왜냐하면 일본은 태평양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도를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태평양이 아니라 내해에 있죠. 내해. 동해도 내해고 남해도 내해고 서해도 내해예요. 미국이 없어진 태평양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이 우리 건데 그러면 우리한테 선택지는 되게 가혹하죠. 지금이 훨씬 나아요. 그때 선택지를 말씀드릴까요? 일본한테 붙느냐 중국한테 붙느냐예요. 지금이 낫지 않아요? 지금이? 예. 왜냐하면 외교의 공식적인 어떤 그런 거가 먼 나라하고 친한 게 좋아요. 먼 나라는 우리한테 부정적인 거 간섭이나 이런 거는 덜 할 수밖에 없죠. 먼 나라하고 친해서 가까운 우리를 시비 거는 나라를 제어하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것만 있다면 그게 맞아요. 다른 것도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하고 막 척지고 원수되고 이런 게 답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중국은 거대한 국가입니다. 우리랑 따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일본도 거대한 국가고요. 중국도 거대한 국가고 미국도 거대한 국가입니다. 넘버 1, 2, 3가 전부 우리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챗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대만부터 중국의 동쪽 그리고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요 V자 바다거든요. 여기에 산업 생산량을 물어봤더니 전 세계 40%, 반도체 70%, 에너지 소비량 전 세계 25%. 저 책임 못 집니다. 챗GPT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미국이요. 유럽에서 떠나도 여기서 못 떠나요.
여기를 중국이 먹으면요, 미국이 진다는 얘기예요. 오브라이언이라는 그 트럼프 후반부에 이제 미국 그 백악관 최고 외교 안보 수석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TSMC를 폭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리스 창 입장에서 얼마나 겁나겠어요. 자기가 좀 이 반도체법 때문에 버텼더니 바로 워런 버핏 돈 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대만을 먹어서 TSMC까지 먹으면 중국이 석유의 오페크가 된다. 그 꼴은 못 본다. 그래서 TSMC를 폭파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TSMC를 폭파할 거니까 중국 먹지 말라, 대만 먹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뭐 몇 나노 한 게 그 기술자들이나 그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게 과학의 이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지금 다시 깨달았대요. 이게 지정학이구나. 반도체는 지정학이에요. 애초에 삼성이 가져온 것 자체가 미국이 일본을 부러뜨리려고 해서 선택한 거고요. 우리나라 때문에 아마 말 안 들으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별 가능성은 없다고. 근데 아마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했을 때도 별 가능성 없다라고 봤을지도 몰라요. 모른다 이거죠. TSMC가 있기 때문에 대만을 지킨다라는 게 이제 대만 정부의 처음의 구상이었어요. 반도체를 미국이 안 지켜주니까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동맹이 아니잖아요, 대만에. 그러니까 그 대만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반도체를 열심히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었어요. 국가적 의지가. 그게 이제 반도체 전쟁이라는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국가적 의지였다기보다는 먹고 살려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지정학의 어떤 그런 그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대항 능력은 없어요. 반도체 가지고. 왜냐하면 이거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메모리 쪽에서 이렇게 양산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없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그랬거든요. 일본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재팬 이렇게 썼다가 맞은 거거든요. 그때 일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노라고 하면 미국도 우리 말을 들을 거다. 근데 미국한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카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중국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영리 목적인 기업의 어떤 논리가 있을 거고 국가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말하는 게 다 진심인가. 중요한 건 권력 의지거든요. 권력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히틀러가 한 말인데요. 권력만큼 중요한 게, 파워만큼 중요한 게 의지거든요. 미국이 힘 세죠? 근데 의지가 있느냐? 진짜로 중국을 적당히 부러뜨릴 생각을 하느냐라는 건데 나오는 뉴스를 보면 비둘기적인 막 화해 제스처가 막 계속 나오잖아요. 막 누구 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특히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은 화해다 이러는데 실제로 법안을 보면 계속 봉 가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심층은 제가 보기에 마음을 정했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봅니다. 중국은 부러진다.